자, 가족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지한 것처럼 오늘은 가족회원님들한테 토픽으로 언급을 했던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SDI, 토모큐브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쪼개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스홀딩스부터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찾고 또 압축하고 찾고 또 다듬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내용이 100%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의 참고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정리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그 지난 2일날이죠. 2일날 종가는 71만 5천 원. 이 71만 5천 원에 마감했죠. 장중 최고가는 77만 3천 원. 최저가는 70만 1천 원까지 갔다가 71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방향성이 맞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먼저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주가는 앞으로는 이제 실적과 성장성이 좌우한다.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주가가 그래도 하락 지지가 되는 이유. 그 부분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실적과 성장성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 주가의 탄력성. 앞으로 주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신약 개발 후속 이슈, 또 실적,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자회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바이오에피스가 있고, 에피스 넥스랩, 이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사가 됐으니까, 바이오에피스, 자회사,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쭉 봐야 되죠. 먼저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업황이 올해로 한 11년 차, 만 11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이 시작된 거죠. 맨 땅에 헤딩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시작이 될 때 같이 시작을 했고, 삼성이 키워낸 회사이기 때문에 11년 동안 이제 약을 만들어서 바이오 시뮬러를 만들어서 매출을 일구 왔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선 5년 동안만 보면 20년도의 매출액은 7,770억, 영업이익 1,452억,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18.7. 21년도 8,470억에 영업이익 1,927, 영업이익률 22.7. 22년도 9,463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315억, 영업이익률 24.5%. 자, 그리고 23년도 매출액 1조 203억, 그리고 영업이익 2,054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작년도 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쭉 봤더니 더해봤더니 매출액은 1조 2,426억. 그러니까 3분기까지 매출액이 24년도에 매출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도 3,468억. 그러니까 24년도에 전체 영업이익단을 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은 25%를 넘어서 27.9%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실적도 매우 좋고 성장성도 매우 좋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5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2%가 나왔죠. 그렇죠? 이 영업이익 나온 2분기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었어요. 이 부분은 마일스톤, 기술 이적료의 기저효과 탓이다. 그것은 24년도에 기술 이적료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25년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25년 매출은 아마 1조 6,700억 전후 또는 1조 7천억 전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670억 내외, 영업이익률은 27에서 28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럼 이제 올해 26년도가 밝았죠. 올해 매출은 얼마 정도 될까? 지금 보게 되면 신영증권은 한 15% 내에 성장할 거다. 그러면 1조 6천억이면 15%면 한 2천억 내에 매출이 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내년도 올해는 1조 8천억 내외 정도 매출을 보이고 영업이익률은 한 25% 정도 본다. 마케팅 비용이나 R&D 비용을 반영했을 때.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조 8천억에 영업이익률은 25% 보면 영업이익은 아마 한 5천억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매우 훌륭한 회사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때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바이오 에피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회사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 비용이나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증권사가 이제 받아줄 것인가,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주가 전망. 이제 어떤 재료들이 있나, 올해. 먼저, 현재 11개 정도의 바이어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26년도에 실제 매출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 26년도가. 그리고 26년도는 이 고부가 같이 뭐 스텔랄라, 소울 이리스, 프롤리아 시밀러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안착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이게 이제 임상이 완료되는 시점. 올해 이제 11월 달에 임상 3상이 다 이제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임상 3상이 시작돼서 1년이 되는 시점이 임상 3상이 다 완료가 돼요. 그러면 완료가 되면은 특허약을 신청해야 되겠죠. 완료가 된 것 자체로가 2주가 될 텐데, 제가 얘기했지만 머크사가 28년도 11월 초에 글로벌 특허가 다 끝나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인데 27년도, 28년도 되면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이게 시판이 임박하겠죠. 이 키트루다가 현재 1년에 48조 원 내외, 세계에서 단일 약품으로 가장 매출 단위가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키트루다 약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 약을 가장 먼저 만들어내서 특허를 받아서 짠 하고 그냥 글로벌 시장에 뿌리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에 임상 3상이 완료되는 것 자체부터가 이슈가 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안과 질환 치료제 오퓨비즈라는 회사인데, 약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25년도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26년도 올해부터 미국에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간다. 그러니까 25년도보다 26년도에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약품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고 있다. 또 하나는 유럽의 직판 판매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올해부터 루센티스라는 이 약을 유럽 판권을 이제 직접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리점을 통해서 유럽의 큰 회사를 통해서 그 마진을 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약을 팔아, 그리고 마진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약 9천억 정도의 3분기까지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유럽에서는 직판을 하겠다. 삼성 바이오에픽스가. 그러니까 대리점 안 거치고 수수료 안 거치고 마진 올리겠다. 그럼 그 마진으로 보게 되면 한 20 내지 30% 정도 마진이 더 올라오니까 수익은 더 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마케팅 비용이 들겠죠.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유럽에서 4종 이상의 직판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신규 모빌리티, 이제 신규 모빌리티, ADC라고 해서 이제 항암 그 바이오텍 관련 물질을 그쪽으로 이제 개발을 확대하겠다. 신약 개발 플랫폼을 론칭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분야가 이제 그 처음으로 이 분야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상당 부분 성과가 예상이 된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 내용을 볼게요. 25년도와 26년도 차이. 25년도는 기존의 세종, 자기 면역 중심이 이제 매출 중심이었는데 26년도에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 5종으로 큰 돈을 버는 매출원이 늘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는 파트너사의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직판 비중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는 PBM 등재 및 초기 진입 단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 부분 약들을 론칭했는데 3분기까지 미국에서 약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장 점유율이 적어도 2자릿수 이상으로 아마 높아질 것이다. 약들이. 그러면 미국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나올 거죠. 또는 신규 시밀러 허가를 추진했던 게 25년도라고 하면 26년도에는 ADC 시작 또는 키트루다의 임상 성과가 올해 11월 달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그럴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 방광암 대상 신약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 이제 한 달 전이죠. 12월 초에 미국 FDA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어요. 이 1상을 신청하면 1상이 신청해서 딱 통과되는 시점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기술료가 받게 되고 글로벌 제약사한테 그런 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그 머크사한테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로 놓는 항암제를 키트루다 항암제 버전에 이른바 이제 ADC 물질이라고 하죠. 거기 전달 물질을 알테오젠이 개발을 해서 머크사에 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방광암 대상 ADC 신약도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일상에 나와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고 그때부터는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방광암 이 신약은 국내 이제 바이오텍에 인터셀이라는 이제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블록버스터 엔허투, 이게 ADC죠. 엔허투보다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임상 개시 및 중간 결과가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올해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이슈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급성 췌장염 치료제, 이 부분도 일본의 다케다 제약과 공동 개발해서 일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선순위 조정해서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대,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티나라는 이제 바이오텍, 그리고 바이오에피스, 이 세 개 회사가 27년도까지 10개의 신규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국가 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25년도 10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바이오에피스 서울대 프로티나 국가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 47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딱 2년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 10개의 항체 신약 후보 물질, 이게 ADC라고 그러죠. 그걸 설계하거나 발굴한다. 또 하나는 3개 후보 물질은 비임상 동물 실험까지 완료한다. 이게 동물 실험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신약으로 바로 간다는 거거든요. 내년 말까지. 그리고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완료한다. 그게 이제 이 방광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 내지 3년씩 걸리던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3 내지 4개월로 대폭 단축시킨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프로젝트의 장점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임상 동물 실험 단계까지 완료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휴미라 바이오베터, 이 부분을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방광암 치료제가 있고, 하나는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의 10종의 도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오 베타, 휴미라, 이 분이 뭔가 보면, 저도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정리했는데, 세계의 매출 1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랍니다. 그런데 이 휴미라, 이 효능보다 더 훨씬 획기적으로 이 투약의 편의성을 계산돼서 효능은 좋은데 그런 신약의 물질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 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역할이 뭐냐? 서울대학교는 이 백민경 교수라는 분이 주도하고 있는데, 항체 설계 AI를 활용해서 체적의 항체 구조를 디지털상에서 디자인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백질 구조 예측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을 갖고 있대요. 제가 여기서 AI라고 한 부분이 뭐냐고 하냐면은, 그동안에는 그 미국의 이제 FDA가 신약을 낼 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신약 검증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그 제도를 바꿔서 오가노이드나 AI의 기본적인 신약 검증 프로젝트 2가지, 오가노이드, 세포 줄기에 의한 인공장기에 따라서 거기에 신약을 넣어가지고 결과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분야, 이 2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신약을 개발할 때 이 AI 쪽도 인정된다. 그동안에 동물 실험이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미국의 FDA가 오가노이드나 이 AI나 2가지로 이제 압축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티나는 어떤 회사냐? 자체 플랫폼인 IPID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AI가 설계한 수천 개의 항체를 실제로 제작하고 그 성능을 초고속으로 측정해서 AI에 피드백을 해주는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것에 나오는 것의 데이터를,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회사니까 상당히 전달 매개 물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그럼 바이오에피스는 무슨 일을 하냐? 여기서 나온 검증된 후보 물질을 실제 약으로 만드는 검증 개발. 그러니까 여기에 연구원이 600명 이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약으로 만드는 공정 개발한대요. CMC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포주를 개발을 담당하고, 또한 독성 시험, 또 비임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미국의 FDA라든지 이런 데다가 임상을 신청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왜 그럼 삼성 바이오 에피스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니까. 셀트리온도 하긴 하는데 셀트리온보다 우리나라 이 회사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제의 의미는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이 프로젝트 성공 시에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공정 개발 역량이었는데 그 역량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차세대 항암제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AI 기반 항체 신약을 선보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앞으로 어떤 그 성장성이 있냐, 신약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와 그 다음에 28년도 2년 뒤를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주식을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홀드하고 있다면 이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성장하는 회사가 안 된다면 주가는 쭈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미래 가치를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주식은 과거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 현재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11종인데 앞으로 2년 뒤까지는 20종 이상 늘어난다. 20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원이 커지는 거죠. 처방이 많고 글로벌에서도 확산되니까. 주로 치료 영역은 지금은 이제 자가 면역, 항암, 안과, 혈액, 골질환, 루마티스 이런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 플러스 면역 항암, 내분비, 당뇨병이죠. 소화기 등 이런 데 쪽으로 비중을 늘려간다. 그러니까 일상 만성화되어 있는 가장 처방이 많은 고혈압, 당뇨병을 처방하게 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9개 내지 10개 제품을 이제 글로벌에 이제 판매 중인데 28년도에는 15개 이상의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다 안착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는 바이오에피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이 회사의 매출 단위가 얼마나 좋아질지를 대충 이제 저희는 감이 오는 거죠. 이대로만 된다면. 이제 부가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어떤 약들을 만드는데 키트루다 설명했죠. 이게 28년도에 이제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내분기계 당뇨약, 그 다음에 소화기 내과 분야로 시밀러 영역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두피젠트라고 해서 아토피 치료제. 이게 이제 임상 준비 단계에 있는데 이게 20년대 후반, 26년, 이제 2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27년일 수도 있고 28년일 수도 있는데 후반에 이제 출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선 치료제, 트램피아, 자가 면역 질환 이 내용은 이제 개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2028년도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하려고 리스트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엔허2라는 이제 항암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오리지널 약물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평정을 하고 있는데 시밀러 개발을 통해서 항암제 라인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츠라는 이제 건선 치료제인데 이 부분도 26년과 27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때 맞춰서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ING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시밀러 약이 이외에 앞으로 27년도, 28년도, 29년도에 프로젝트에 따라서 국제 특허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약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그 약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좀 출시하는 것을 ING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회사는 성장하고 매출원을 발굴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뭐 가장 확실한 것은 키트루다가 있으니까 28년도 딱 이제 올해 26년도 지나고 27년 지나고 28년도 되면 그래서 이 키트루다가 나올 때가 되면 주가는 상당 부분 달라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이제 전체적인 발행 수량은 2,488만 3천 주입니다. 여기에서 갖고 있는 주식을 딱 보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4.35%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제 1월 2일까지 138만 9천 주 갖고 있어요. 5.6%. 연기금이 140만 8,346주, 5.66 갖고 있어요. 이제 공시에는 11월 24일 기준에 166만 6천 주, 6.7%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1월 2일까지 25만 8,400주를 팔았어.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현재 140만 8,300주. 그래서 5.66%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8.32, 207만 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19만 5천 주. 이 기타는 어디냐? 기타 법인, 사모펀드, 투신, 외국인 기타에서 얘네들이 19만 5,421주, 0.785% 비중.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1월 2일까지. 이걸 딱 빼고 나니까 실제 남은 물량은 131만 8천 주. 131만 8천 주가 딱 남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딱 봤더니 프로그램 매도가 118만 2,756주 나왔어요. 전체 물량의 4.75%. 이 물량이 이제 더 풀린 거죠. 그죠? 이게 이 물량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물량만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31만 8천 주가 딱 남았는데 여기 있는 물량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118만 2,756주가 딱 풀렸단 거예요. 4.75%가. 그래서 131만 8,757주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누가 가져갔느냐? 여기 있는 개인이 받았어, 개인이. 이 회사가 분할될 때는 개인 투자 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남아있는 수량, 확인이 안 된 수량은 딱 10만 610주가 딱 미확인 주식, 10만 610주.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체는 어디겠습니까?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쪽저쪽 있는 중소 자산운용사가 이 주식을 가져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대주주 제외. 이 대주주라는 것은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74.35%를 갖고 있는데 대주주를 제외하고 딱 유통물량. 그러니까 외국인, 연기금, 모든 수량들이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638만 주. 이 638만 주를 갖다가 외국인, 연기금, 개인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외국인, 연기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딱 뺐어. 몇 가지 물량, 몇 가지 딱 물량 뺐어요. 딱 빼고 놨더니 350만 주를 사고 팔 수가 할 수가 있어요. 이 350만 주에서 이제 누가 가져갔느냐? 여기 나와 있는 개인이 가져가고 등등 가져간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거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어, 11월 24일 상장이 됐죠. 상장이 됐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투신이 있고 은행이 있고 또 연기금이 있고 기타 법인이 있고 그러죠. 얘네들 딱 종합으로 딱 보게 되면 외국인은 상장된 이후에 191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외국인이 갖고 있는 수량이 191만 주를 갖고 보시면 이렇게 12만 주 이렇게 판 겁니다. 외국인이. 상장 둘째 날 50만 주, 40만 주, 13만 주 팔았죠. 자, 그럼 여기서 같이 보셔야 할 게 이 프로그램이 25일 날 29만 주, 26일 날 26만 주, 7만 5천 주, 13만 주, 19만 주.
그래서 주가가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11월 26일 날. 제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저도 무조건 샀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언급했을 텐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이제 제가 분석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쭉쭉쭉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외국인 매우 팔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개인들이 막 받았어. 그래서 쭉 떨고 놓게 해서 딱 보다 보니까 개인이 210만 주 샀고 하나도 없다가 외국인이 192만 주 팔았고 기관이 22만 주 팔았고 프로그램 매도가 118만 주 나왔어요. 제가 좀 더 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아주 굉장히 컸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그 이후에는 매도 매수가 쭉 나오면서 어느 순간 12월 22일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쭉쭉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특이한 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외국인이 팔고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 외국인이 샀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도와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 매도 나오면 외국인 매도, 매수 나오면 외국인 매수. 웬만한 대형주,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다 프로그램과 외국인 움직임은 같은 족적을 보이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어떻게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는 왜 나오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기는 현물보다 선물이 쌀 때, 이게 현물의 가치보다 선물이 쌀 때, 그러면은 현물을 팔아서 선물을 사려고 이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팔아버려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ETF라든지 지수형 펀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에 들어간 종목, 그 다음에 ETF에 들어간 종목군들은 이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현물과 선물의 가격을 매일같이 해놓은 게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이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에 따라서 현물과 선물의 갭이 있는데 현물은 높고 선물이 낮을 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펀드가 환매할 때 자금이 이탈될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기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거나 투자자들이 펀드를 해지해서 현금을 내줘야 될 때 기계적으로 종목을 매도한다. 그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또 하나는 옵션의 만기일. 이 옵션의 만기일은 이 베이시스의 격차가 크게 되면 옵션 만기일 날은 이 베이시스의 갭을 딱 0으로 맞춰줘야 돼요. 0으로. 그래서 베이시스가 현물이 크고 선물이 작다. 그럼 옵션 만기일 날 선물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쫙 나와서 주가가 출렁해버려. 반대로 현물이 낮고 선물이 높으면 선물을 확 팔아서 선물을 사. 그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싹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순간 종가에 보게 되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이렇게 팍 올랐다 뚝 올랐다 떨어진 날 있죠. 그때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도 118만 주 프로그램 매도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나왔냐? 어떤 물량이냐? 이제 이걸 쭉 보게 되면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인적 분할로 재상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매물이 나온 것 같다. 또 하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할 때 코스피 200의 비중 조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패시브 펀드는 지수 코스피 200이나 인덱스, ETF에 들어가 있는 펀드인데 그게 바이오로직스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 패시브 펀드가 인적 분할되니까 그 비율만큼 그 물량이 받아지겠죠. 그런데 나는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거지 에피스 홀딩스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이 패시브 펀드가. 그런데 물량은 받았어. 그 물량이 특정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그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도 전체가 한 3 내지 5%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 쑥 빠져버린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편성되어 있던 이 ETF라든지 지수형 펀드가 물량을 잡아놨는데 빠져버리게 되면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 매도 물량이 3 내지 5%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 있는 물량, 지금까지 나온 매도 물량이 4.75%예요. 118만 주. 그 예측치에 부합하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유통 물량이 현재 외국인 기관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350만 주밖에 안 된 회사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이 110만 주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물량이죠. 거의 하한가를 며칠 맞을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 소화되기 어려운 수량이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패시브 펀드가 인적 분할되어 오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최대치가 다 나와버렸다. 그게 다 소화가 돼버렸다. 주가는 33만 원대까지 빠져버렸는데 다시 더블 이상 올라와 72만 원.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다 받아내버리고 주가가 올라버렸다는 거죠. 자, 이 현상이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이 패시브 펀드라는 걸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용어를 정리하려고.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 수익률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특정 지수, 코스피 200이나 인덱스나 또는 ETF에 그에 따라서 이 조건이 되면 주식을 사, 이 조건이 되면 주식을 팔아, 또 그 어떤 규제에 이탈되면 주식을 팔아. 이렇게 설계된 펀드예요. 그래서 이 기계적 물량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기계적 물량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할 전에 코스피 200 지수의 핵심 종목이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데 인적 분할에 대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쪼개졌잖아요. 문제는 에피스 홀딩스가 나올 때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시브 물량이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쫙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상장 직후부터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몇십만 주씩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략 처분했다. 또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 원래 기관 투자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 시뮬러도 제조하고 기본적으로 약 공장이죠. 약을 찍어서 만든 약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주회사로 쪼개돼서 그 주식을 받게 되니까 보통 지주사는 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좀 자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해 주지 않은데요. 그 관례가. 많은 지주사들이 있죠. 뭐 LG화학도 지주사고, LG에너지솔루션 지주사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지주사고, 많은 지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개발은 장기 투자와 비용이 수반된다는 그런 약간 좀 선입관 때문에 단기적 영업이익의 감소 우려해서 이런 변동성을 싫어하는 퀀트,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을 내다보는 퀀트 기반 프로그램 매도로서 설계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또 손절매 기준이 있어요. 그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 라고 기준이 있는데 이 스톱로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월 말 중순 이후에 매도세가 중순돼 버렸어. 그리고 주가가 올라버렸어. 이것은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끝났다. 그렇게 봐야 되고 앞으로의 그 에피스 홀딩스는 신약에 대한 성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실적, 이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에피스 홀딩스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회사는 이제 볼 때 단타를 보고 들어오기는 변동성이 커서 쉽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보려면 키트로다가 나오는 시점까지 보는 게 타당하다. 단기 자금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방광암 치료제 일상, 그 다음에 키트로다가 올해 11월 달에 이제 3상이 끝나니까 그런 흐름,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 흐름을 보면서까지 대응해야 되지, 단기 파동으로 보고 들어와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시장 흐름만 보고 이 내용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주가는 70만 5천원에 와 있고, 이때가 이제 32만 9천원 최저 프로그램 매도 나올 때 하락했는데, 이게 지금 77만 3천원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주가는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내려왔다면은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이 물량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음봉이 날 때, 나더라도 거래량이 줄면서 하고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고,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77만 3천원 쭉 떨어졌죠. 쭉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한번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제 계단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월 달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직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정리하면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 또 하나는 지금 생각보다는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 이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가치가 조금씩 시중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게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어떤 관심사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비례해서 움직일 것 같다. 따라서 단기에는 등락폭이 계속 클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탑픽으로 갈 때 가치 투자로 접근해야지 단타로 접근하게 되면 낭파를 본다. 너무 높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한 방에 잡지 말고 20주 잡고 10주 잡고 10주 잡고 그렇게 보고, 이벤트 조정, 크게 이유가 없이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77만 원 갔다가 70만 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져 버렸을 때, 그때는 이벤트 조정으로 보고 또 원하는 수량이 20주 잡고 10주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내가 100주를 가져가겠다 한다고 치면은 그런 방식의 매수를 받는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히트루다까지 가져간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크게 리스크 없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피스 홀딩스의 투자 가치라든지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을 볼 수 있죠. 가장 매력적인 것은 크게 유통 물량이 없고 외국인이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왜 그렇게 보냐면요. 삼성제 하이닉스도 어느 순간 은디 팔았잖아요. 갖고 있는 물량에서 일부를 판 거예요. 가치 투자의 기본 물량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일부의 물량을 가지고 매도했는데 주가가 출렁출렁 할 뿐이지 본연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약에서 봤을 때 이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과 연기금은 뭐 신약 개발 과정이라든지 또 실적에 비례했을 때 한 번씩 크게 들어오고 또 이 부분 이익 실현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 저점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단기로 보고 막 들어왔다가
변동폭이 큰데 매수단가가 낮아져 버리게 되면 또 손절 맺혀버리는 이런 투자를 하려면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토목큐브도 준비가 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